도와주세요. 언니 숨이 안 쉬어져요. 비켜요. 제가 군인입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 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이 딱 5분 남은 상황에서 저는 쓰러진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규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구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있고 버스는 곧 출발하며 부대에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생사의 기로에 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의가 때로는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윤서입니다. 육군 통신부대 소속 하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포상휴가를 받았거든요. 고작 이틀이었지만 1년 만에 어머니를 뵙고 집에서 푹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부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집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익숙한 내 방의 냄새,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는 그 편안함이 그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나는 은은한 세제 냄새와 핸드크림 향기가 저를 눈물겹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윤서야,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군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때가 많았고 작은 실수도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적응 잘하고 있어. 동기들도 다 좋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식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된장국까지.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먹어. 군대 밥은 맛없잖아. 엄마, 군대 밥도 괜찮아. 근데 역시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지. 저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그 순간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이틀의 휴가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제 군복 차림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자고 했고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밤에는 어릴 적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푹신한 침대, 익숙한 천장,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 모든 게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긴장한 채로 자야 했지만 집에서는 정말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시간은 끝이 있는 법이죠. 복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까지. 작은 가방 하나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은데? 괜찮아. 부대 가서 동기들이랑 나눠 먹어.
엄마가 만든 거라고. 어머니는 제 손에 도시락 가방을 쥐어주시며 몇 번이고 조심히 가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아프지 말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부대까지 가는 버스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부대 복귀 시간은 저녁 6시 30분이었으니 시간은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걸으며 동네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틀 후면 또 이 길을 걸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익숙한 슈퍼마켓, 자주 가던 카페,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공원까지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은 제 실수였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저는 황급히 가까운 상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이러다 버스를 놓치겠어. 저는 조급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시 25분. 버스 출발까지 딱 5분 남았습니다. 터미널까지는 아직도 10분은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뛰어가자. 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군화에 빗물이 차올랐고 군복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누군가를 부르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5시 27분. 버스 출발까지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였습니다. 그러면 부대 복귀 시간을 어기게 됩니다. 늦으면 큰일인데 포상휴가 처음 받은 건데 이렇게 시작부터 말썽이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발은 이미 소리가 들려온 골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니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는 그 절박한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쓰레기통 옆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 명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2명이 그 아이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이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2 남학생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했고 염색한 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이였는데 손에 문신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누구세요? 아줌마가 왜 여기서 난리야? 건장한 남학생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에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눈은 쓰러진 여고생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교복 치마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절한 게 아니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 지금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남학생이 재빠르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키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경찰? 여기서 뭘 봤다고 경찰을 불러? 우리 그냥 친구 도와주고 있었던 건데? 친구를 도와준다는 게 가방을 뒤지고 휴대폰을 빼앗는 거야? 지금 저 아이 얼굴 좀 봐. 죽어가고 있잖아. 진짜 시끄럽네. 아줌마 그냥 가요. 상관하지 말고. 건장한 남학생이 저를 밀쳐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군대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제압술이 자동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저는 그 남학생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를 쳤습니다. 체중 중심이 무너진 남학생은 순식간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 뭐야, 이 여자. 남학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제압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뭐야, 이 미친. 다른 남학생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옆으로 비껴서며 그 아이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학생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빗물이 튀며 그의 옷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이잖아요. 넘어진 남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폭행은 너희들이 먼저 했어. 그리고 나는 군인이야. 비상 상황에서 민간인을 제압할 권한이 있어. 사실 그건 약간의 허세가 섞인 말이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두 남학생은 제 군복 차림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미친 여군이었어? 야, 우리 그냥 가자. 이거 나중에 볼 줄 알아. 두 남학생은 겁을 먹은 듯 황급히 일어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쓰러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즉시 여고생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정신 차려봐. 들려? 저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요령을 떠올렸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랐습니다. 분당 120회는 넘어 보였습니다. 호흡도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해. 쇼크 증세야.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저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 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위치는 신림동 623번지 뒤편 골목이고요. 여고생이 의식을 잃었어요. 맥박이 너무 빠르고 얼굴이 창백해요. 응급요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빗길이라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분이요? 이 아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분은 너무 길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 분초를 다투는 상황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으로 데려갈게요.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일까? 그때 골목 입구에 보였던 한빛 종합병원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라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다리를 제 허리에 단단히 감고 팔로 아이의 등을 받쳤습니다. 조금만 버텨. 금방 병원 갈 거야. 저는 아이에게 속삭이고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제 얼굴을 때렸고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빗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군이 여고생을 업고 빗속을 뛰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군화에 빗물이 가득 차서 발을 들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군복이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배낭까지 합쳐진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희미한 호흡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해.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좌우를 확인하고 뛰어서 건넜습니다.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외치며 계속 뛰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의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붉은 십자가 표시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빨리요. 여고생이 의식 없어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 2명이 급히 달려왔고 의사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여기 누워주세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끌고 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는 즉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130, 혈압 90, 50, 체온 35도. 쇼크 상태입니다. 수액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 씌워주세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팔에 링거가 꽂혔고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되고 삐삐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땀과 빗물로 흥건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5분. 버스는 이미 떠났고 부대 복귀 시간까지는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대까지는 어떻게 해도 2시간은 걸렸습니다. 저는 늦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포상휴가 첫날부터 복귀 시간을 어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의료진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하고 데려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급성 쇼크 상태였어요. 심한 저혈당과 탈수 증세가 있었고요. 아마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거르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쓰러진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수액 투여하고 있고 활력 징후도 안정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의식도 돌아올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이 빨리 데려온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렸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라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일단 학생증을 확인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할게요. 그동안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골목에서 뭔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러면 부대 복귀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걸 경찰에 말해야 그 불량 학생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으니 그제야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군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몸이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골목에서 남학생 2명이 쓰러진 여고생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일, 제가 제압한 일, 그리고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온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학생들 인상착의를 기억하시나요? 네, 한 명은 키가 크고 염색한 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고요. 알겠습니다. CCTV 확인해서 추적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조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은 제 연락처를 받아 적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6시 30분이 지나고 7시가 되었습니다. 복귀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직 하사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2통신대대입니다. 하윤서 하사입니다. 복귀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쓰러진 민간인을 구조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지금 농담하는 거야? 복귀 시간 어겼잖아. 무슨 핑계를 이렇게 황당하게 대는 거야? 핑계가 아닙니다. 정말 쓰러진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필요하면 병원과 경찰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 진짜. 어쨌든 빨리 들어와. 일단 복귀 시간 어긴 건 보고 올라갈 거야. 죄송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야 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하듯이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여고생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소미야, 우리 소미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고 어머니는 딸이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고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미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머니도 저렇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따님을 구해주셨어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하고 직접 업고 오셨습니다. 여고생의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은인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군인이고 이런 일은 제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따님이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밥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고생에게도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고 몸 관리 잘해.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하는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부대까지는 택시를 타도 1시간 반은 걸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 젖은 군복을 보며 묻지 않았지만 백미러로 제 모습을 여러 번 쳐다봤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 빗물처럼 복잡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혼날 텐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사람을 살렸으니까. 저는 부대에 도착한 것이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복귀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들어서자 당직 하사관이 저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윤서 하사,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규정 어긴 건 변명할 수 없어. 내일 아침 행정반에 보고 올라갈 거야. 각오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젖은 군복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렸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행정반에 불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직속 상관인 박태식 중사가 책상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규정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 생활 20년 차로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분이었죠. 군대는 규정이다. 원칙 없으면 군대 아니다. 들어오지, 하윤서 하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어제 복귀 시간을 3시간이나 어겼다고? 네, 중사님. 사유가 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쓰러진 여고생을 발견한 일, 불량 학생들을 제압한 일, 병원까지 직접 데려간 일,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박 중사는 제 말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저는 제 설명이 끝나고도 그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다 들었어.
박 중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귀 시간을 어긴 이유가 돼? 중사님, 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한 건 좋은 일이야. 나도 그건 인정해. 하지만 하하사, 우린 군인이야. 군인이라면 규정을 지켜야 해. 박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전방 부대였고 작전 중이었다면 어쩔 뻔했어. 내가 시간 어겨서 복귀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내가 맡아야 할 임무는 누가 해? 내 한 명 때문에 전체 작전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 하지만 저는 작전 중이 아니었고 단순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박 중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변명은 듣기 싫어. 규정은 규정이야. 예외는 없어.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면 군대가 무너져.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시간을 지켜야 해.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중사의 눈에는 규정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박 중사는 서류를 꺼내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외박 금지, 그리고 추가 근무 일주일. 이해 있어? 없습니다. 좋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포상휴가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다음부터는 휴가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 저는 경례를 하고 행정반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징계를 받다니. 이게 정말 정의로운 일일까? 하지만 더 힘든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제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편 테이블에서 동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하윤서 징계받았대. 복귀 시간 어겨서. 나도 들었어. 근데 민간인 구했다며? 그게 중요해? 군인이 규정을 어겼잖아. 그것도 3시간이나. 좀 오버한 것 같아. 구급차 부르면 되지. 왜 직접 업고 갔대? 영웅이라도 되고 싶었나? 맞아,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신고만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밥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중사는 저를 더욱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잔물을 저에게 몰아주었습니다. 하하사, 창고 정리해. 하하사, 차량 청소해. 하하사, 이 서류들 전부 파일링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하하사,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 처음부터. 저는 묵묵히 다시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사무실 정리, 차량 정비까지. 제가 원래 맡은 업무가 아닌 것들도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녁 6시, 다른 동기들은 퇴근했지만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시킨 추가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하하사, 이거 끝내고 가. 네, 중사님. 저는 혼자 남아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기들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도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같이 앉던 동기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동기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미안. 여기 자리 없어. 하지만 테이블에는 빈자리가 2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밥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추가 근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이미 퇴근해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혼자 청소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병영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이미 퇴근했고 건물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걸레질을 하며 저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람을 구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쓰러진 여고생을 구한 일, 징계를 받은 일,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까지.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내가 사람을 구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징계를 받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규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야. 하지만 엄마,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오버했다고, 영웅이 되고 싶었냐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해.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지. 하지만 정의는 언젠가 빛을 발하게 돼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엄마, 근데 언제쯤 빛을 발할까요? 모르지.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잊지 마. 고마워, 엄마. 힘내, 우리 딸.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빛을 발한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이 무심한 거야. 하지만 나는 계속 옳은 일을 할 거야.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지만 제 업무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박 중사가 시키는 잡무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5km 구보를 할 때도 선두그룹에서 뛰었고 턱걸이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집중해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관이 하하사 잘했어라고 말했을 때 그게 일주일 만에 들은 첫 칭찬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수군거리든 상관이 혹독하게 대하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나는 계속 옳은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징계 기간도 끝나갔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징계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통신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병력 집합 반복한다. 전 병력 즉시 본부 앞 광장으로 집합.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동기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훈련이라고 공지 없었는데? 모르겠어. 일단 나가보자. 저는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병사들은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중대장님도 대대장님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야,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갑자기 집합이래. 훈련도 아니고 점호도 아니고 이상하네.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가 왜 여기로 와? 진짜 이상한데?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헬기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대 광장 한가운데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나뭇잎들이 휘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며 헬기를 쳐다봤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는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별이 셋 달린 중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단장님이었습니다. 차렷! 누군가 구령을 붙였고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경례! 350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부대 시찰도 며칠 전에 미리 공지가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헬기를 타고 오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우리 부대에 큰 사고라도 난 건가? 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 동기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사단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제2통신대대 병력 350명 집합 완료했습니다. 사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광장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하윤서 하사 어디 있습니까? 순간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단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350명 중에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나를? 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사가 저를 쳐다봤고 동기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대열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왔습니다. 제 군화 소리만 광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사단장님 앞에 서서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윤서 하사 경례. 사단장님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왜 사단장님이 저를 찾으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하하사, 며칠 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주 화요일 당신은 복귀 중 쓰러진 여고생을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그 학생을 병원까지 직접 업고 갔고 그로 인해 복귀 시간을 어겨 징계를 받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계신 걸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고생은 제 외동딸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외동딸? 사단장님의 딸? 제가 구한 그 여고생이 사단장님의 딸이었다고? 뒤에서 병사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사단장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사단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 박소미는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급성 저혈당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중장의 위험 뒤에 한 아버지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먹고 그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이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소미가 숨겼거든요. 사단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적어도 10여 명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불량 학생들이 딸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아이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그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장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당신은 복귀 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버스 출발까지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버스를 놓치면 복귀 시간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제 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당신은 불량 학생들을 제압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제압술로 정확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딸을 업고 빗속을 2km나 뛰어 병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뛰던 순간, 숨이 차올랐던 순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순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신이 10분만 늦었어도 제 딸은 위험했을 거라고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렸다면 늦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고생이 사단장님의 딸이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은 의식을 되찾은 후 자신을 구해준 여군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빗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천사 같은 언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단장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과 경찰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느 부대 소속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단장님은 박 중사를 쳐다보셨습니다.
박태식 중사. 네, 사단장님. 박 중사가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하사를 징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규정상 복귀 시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고. 규정?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규정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징계했습니까? 사람을 구한 군인을 왜 징계했습니까? 박 중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단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하하사는 바로 그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민간인을 구조한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징계받을 일이 아닙니다. 박 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부하의 선행을 징계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입니다. 인사조치 들어갑니다. 전출 명령이 내려갈 것입니다. 박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은 다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윤서 하사,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후회했던 순간들이 모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단장님은 제가 옳았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님은 대대장님을 부르셨습니다. 대대장? 네, 사단장님. 대대장님이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윤서 하사의 징계를 즉시 해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포상휴가 3일을 추가로 부여하십시오. 네, 사단장님. 사단장 표창을 추천하겠습니다. 용감한 시민 구조 공로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징계가 해제되고 포상휴가를 받고 게다가 사단장 표창까지.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하사,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중장의 위험 뒤에 한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장님은 제게 경례를 하셨습니다. 사단장님이 하사인 저에게 경례를 하시다니. 저는 황급히 경례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사단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CCTV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때 헬기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었습니다. 박소미였습니다. 언니. 소미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소미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언니. 이제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엄마가 매일 확인하세요. 소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꽃다발을 제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고마워, 소미야.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향기로운 백합 꽃다발이었습니다. 소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나중에 크면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소미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리고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네, 언니. 사단장님은 부대 전체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단장님이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군복을 입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하윤서 하사는 바로 그 본분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사단장님은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하사를 본받기 바랍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명령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대대장님이 구령을 붙였습니다. 하윤서 하사에게 경례.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350명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부대 전체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청소하던 밤 냉대받던 순간들,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의심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옳은 일을 할 거야. 명령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제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중사는 일주일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박 중사는 저를 불렀습니다. 하하사. 네, 중사님. 내가 미안했어. 규정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내가 옳았어. 박 중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사님. 저도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데? 때로는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박 중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지내. 넌 좋은 군인이 될 거야. 동기들은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동기들이 먼저 자리를 권했습니다. 윤서야, 여기 앉아. 언니, 오늘 식당 메뉴 뭐래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내 선택이 옳았다고 했지? 봐라, 정의는 결국 빛을 발했잖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옳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온다는 거리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정말 집에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미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가끔은 전화 통화도 합니다. 언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축하해, 소미야.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살려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미는 건강을 회복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 저 정말 군인 될 거예요. 언니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요. 그래, 내 꿈을 이뤄. 언니가 응원할게. 사단장 표창은 제 군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급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급 부대로 전출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대 강당에서 신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것은 사단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장님은 신임 병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거? 명령에 복종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단장님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규정을 넘어서, 명령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임 병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신임 병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하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병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돼. 세상에는 때때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늦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선택의 순간을 만나실 겁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편한 선택과 용기 있는 선택 사이에서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명령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규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날 빗속에서 제가 내린 선택,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